겨울밤 10시, 노원구 월계동 푸르지오 아파트. 1502호의 거실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김민지는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은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벽시계가 10시 15분을 가리켰습니다. 손목의 긴 소매 속에는 보름 전 생긴 멍자국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소매를 더 내려당겼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린 동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는 소리야? 13살 오빠 시우의 방에서 10살 하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손을 멈추고 복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 방문 사이로 불안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방문 잠그고 있어.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38세 한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녀였습니다. 결혼 후 교직을 그만둔 지 12년이 흘렀습니다. 첫 아이 시우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남편 준혁은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처음 2년은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성실했고 민지는 아이를 키우며 소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우가 3살이 되던 해 준혁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업무량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술이 늘었습니다. 첫 폭력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혁이 밀친 손에 민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울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민지는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2번째가 있었고 3번째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폭력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우의 방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동생을 안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13살 소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민지는 그것이 가장 미안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삶을 물려주고 있다는 것이. 엄마는 왜 아빠랑 헤어지지 않아요? 작년 여름 시우가 물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이유? 세상의 시선? 아니면 부부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 모든 이유가 겹쳐 있었지만 어느 것도 제대로 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집안이 왜 이 모양이야? 박준혁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42세 중소기업 영업팀장인 그는 회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지는 폭풍 전의 고요를 감지했습니다. 10년간 익숙해진 본능이었습니다. 여보, 밥 차려놨어요. 먼저 씻고. 시끄러. 준혁의 손이 식탁을 향했습니다.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아파트 안을 채웠습니다. 아이들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민지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조각난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자극하지 않게. 준혁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승진해서 밀렸어. 김 과장한테 밀렸다고. 민지는 손을 멈췄습니다. 준혁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위험한 조합이었습니다. 여보, 다음 기회가. 다음이 어디 있어? 나이가 몇인데?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준혁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결혼 전에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그가 약속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되풀이했습니다. 민지는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준혁은 소파에서 술병을 꺼냈습니다. 가방에서 소주 한 병이 나왔습니다. 아이들 방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없었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팔이 동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조용히 있으면 돼. 시우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의 비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준혁의 분노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0년간 쌓인 폭력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02호의 비밀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주병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병이 탁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는 부엌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왜 승진을 못했는지 알아. 내가 돈을 벌어야 내가 이렇게 안 사는데.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논리는 없었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승진에서 밀린 것은 자신의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좌절을 아내에게 돌렸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맞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 끝납니다. 대답을 해. 너 지금 무시하는 거야?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등이 냉장고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내일 알아볼게요. 일자리를. 지금 와서 무슨 일자리야? 내가 12년 전에 그만두지 말았어야지. 첫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지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엄마, 아이들 방문이 열렸습니다. 시우가 뛰쳐나왔습니다. 13세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비켜.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섰습니다. 작은 몸으로 엄마를 가렸습니다. 아빠 그만하세요. 시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뭐? 이 자식이 지금 아버지한테. 준혁이 아들을 밀쳤습니다. 시우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오빠, 하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10세 소녀는 방문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갈비뼈를 강타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제발.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시우는 바닥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 남자의 힘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준혁이 다시 아들을 밀쳤습니다. 시우는 복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민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미안해.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우는 동생을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하은아 울지 마. 조용히 해야 돼. 오빠의 목소리도 울음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집에서 해결해야 한다. 경찰을 부르면 엄마가 화낼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이 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의 체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시우는 119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우리 엄마가 시우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엄마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침착하세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노원구 월계동 푸르지오 아파트 1502호입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우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하은은 오빠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지? 하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엄마를 구하는 거야. 시우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가족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멈췄습니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는 흐느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내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0분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시우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달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엄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 없음. 맥박 약함. 즉시 이송 필요.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박준혁 씨 특수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준혁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찰이 두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이웃집으로 가서 외할머니가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이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502호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우는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웃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웃집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습니다. 가족일은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참고 살다가는 엄마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하은이 흐느꼈습니다. 오빠 엄마 죽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을 거야. 시우는 동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외할머니가 도착했습니다. 70대 노인은 황급히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두 아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할머니 엄마는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야. 할머니가 병원 갔다가 너희 데리러 온 거야. 외할머니는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딸이 10년간 맞고 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참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만 봤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경찰 부른 거 잘한 거죠? 하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살린 거야. 용감한 우리 손주들. 세 사람은 그렇게 밤을 지새웠습니다. 1502호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년간의 폭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세상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성북구 외할머니 집이었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작은 방 2층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빠 엄마 죽는 거 아니지? 하은이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심각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첫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외할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는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있단다. 외할머니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하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을 불러서 엄마가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외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70대 노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이 10년간 맞고 산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지 못했습니다. 괜찮다는 딸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살린 거야. 용감한 우리 손주들. 외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담당 형사 이수진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 여성 청소년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10년간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아이들 상태는 어때요? 형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자기들 탓이라고 하네요. 외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형사는 시우와 하은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나 어제 그 경찰 언니야. 기억나니? 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천천히 대답하면 돼. 괜찮지?
시우는 침묵했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시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정말 용감한 일을 했어. 그런데 엄마가 더 아프잖아요. 하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사는 두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아픈 건 너희 탓이 아니야. 너희 아빠가 엄마를 때렸기 때문이야. 너희는 그냥 엄마를 구한 거야. 시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13세 소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봤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거. 형사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했어요. 아빠가 화가 나서 그런 거라고. 우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네. 엄마가 그랬어요. 집안일은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형사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우야, 너는 정말 잘했어. 엄마를 살렸어. 형사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충분히 힘들었습니다. 이틀째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두개골 골절, 갈비뼈 3개 골절, 내장 출혈. 의사는 다음 48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외할머니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이수진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밤마다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1502호에서요. 옆집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119가 왔어요. 그때도 민지 씨가 다쳐서 아랫집 주민이 증언했습니다. 민지 씨가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다녔어요. 여름에도요. 얼굴에 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사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과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5년간 7번의 응급실 방문. 손목 골절, 타박상, 늑골 골절. 모두 넘어져서 부딪혀서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0년간의 폭력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집에 남았습니다. 오빠 아빠는 언제 나와? 하은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한참 걸릴 거야. 아빠를 다시 봐야 해? 시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술 마시기 전에 아버지, 자신을 안아주던 아버지. 하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빠가 미워? 응. 아니, 모르겠어. 시우는 솔직했습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외할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시우가 받았습니다. 할머니요? 시우야, 엄마가 조금 좋아지셨어. 의식은 아직 없지만 의사 선생님이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 시우는 전화를 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보았습니다.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붓고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엄마야? 하은이 속삭였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에게 닿고 싶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오후 6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김민지 씨 들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민지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외할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면회는 안 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세요. 오늘은 쉬셔야 합니다. 세 사람은 병원 복도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깨어났다. 이제 어떻게 될까?
집으로 돌아갈까? 아빠는? 앞으로는?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9시 세 사람은 외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조금씩 먹었습니다. 내일 엄마 볼 수 있을까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꼭 볼 수 있을 거야. 외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처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했지만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가면 되었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5째 날 아침 병원 904호실이었습니다. 민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시우와 하은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엄마, 하은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침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엄마를 다치게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지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파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 민지는 미소 지으려 했습니다. 입술이 부어서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제가 경찰을 불러서. 민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3세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시우야, 고개 들어봐. 시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는 엄마를 구했어. 용감한 우리 아들. 민지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항상 집안일은 밖에 말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틀렸어. 미안해. 너희한테 거짓말을 가르쳤어. 시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은도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시우가 전화하는 소리, 하은이가 우는 소리. 그 소리가 자신을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습니다. 아이들이 날 구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담당 형사 이수진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여성 상담사 정미경도 함께였습니다. 40대 중반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를 상담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민지 씨, 괜찮으시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분은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진술이 가능하시면 도와주세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10년간 입 밖에 내지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집안일은 밖에 말하는 게 아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 그런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를 보았습니다. 시우가 그린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평화를 보여주지 않기로. 더 이상 폭력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기로. 말씀드릴게요. 전부 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 전 결혼했어요. 처음 2년은 괜찮았어요. 시우를 낳고부터 시작됐어요. 상담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밀치는 정도였어요. 그 다음엔 때리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졌어요.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나요? 한 번 있었어요. 5년 전에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민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참고 살아라고 하셨어요. 이혼하면 애들이 불쌍하다고.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10년을.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내가 참는 게 아이들한테 더 나쁜 거였어요. 형사가 메모를 했습니다. 상담사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1시간 동안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10년간의 폭력, 경제적 통제, 심리적 학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진술이 끝났습니다. 민지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10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이제 법적 절차를 진행할게요. 이혼 소송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혼. 할 수 있을까요? 저 돈이 없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법률 지원을 해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앞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외할머니가 병실에 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이거 받아.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모아둔 돈이야. 내 학비 주려고 모은 건데. 엄마, 내가 혼자 살 집 구해. 아이들이랑 새로 시작해. 외할머니는 딸을 안았습니다. 70대 노인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널 보호 못해서. 엄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퇴원했습니다. 외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아직 몸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매일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곁에 있었습니다. 숙제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디서 살아? 새 집을 구할 거야. 작지만 우리만의 집. 아빠는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는 감옥에 계실 거야. 한동안. 다시 안 와요? 아니, 다시는 안 와.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심했습니다. 시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13세 소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너희를 지킬 거야. 제대로. 2주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민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수없이 들었던 사과였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민지에게 주어졌습니다. 준혁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10년간의 굴레가 끊어졌습니다. 상담사 정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지 씨.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식구는 외할머니 집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새 집 구하러 가볼까? 이번 주말에. 정말요? 하은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우리만의 집. 작지만 따뜻한 집. 시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 하실 거예요? 일은?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찾을 거야. 천천히. 작은 용기가 큰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민지와 아이들은 한 걸음씩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민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을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수없이 들었던 사과였습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시우와 하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하은이 달려왔습니다. 민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시우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13세 소녀는 이제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컸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새 식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성북구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15평 남짓, 방 2개의 작은 거실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오빠 여기 우리 방이야? 하은이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응. 우리 둘이 같이 쓰는 거야. 시우가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투덜거렸을 텐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민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공간이구나.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시우의 담임이었습니다. 시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웃기도 하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계속 부탁드려요. 물론이죠. 하은이도 미술 치료 잘 받고 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달 후 민지는 작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페를 열기로. 여성가족부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창업 자금과 교육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점 운영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석 달 후 작은 서점 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북구 주택가 골목이었습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상호는 깨어난 용기였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지는 카페 앞에 섰습니다. 떨렸습니다. 12년 만에 사회 복귀였습니다. 시우와 하은이 도왔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긴장돼? 하은이 물었습니다. 조금. 아주 많이. 민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14세가 된 소년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형사 이수진이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지 씨. 형사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연하죠. 당신이 정말 잘하셨어요. 이어서 이웃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간호사들도 왔습니다. 상담사 정미경도 왔습니다. 외할머니는 떡을 돌렸습니다. 우리 딸 장하다. 외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카페는 북적였습니다. 손님보다 격려하러 온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새 식구가 카페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딸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며칠 후 어느 오후였습니다.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민지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카모마일 차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 여성은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민지는 여성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도 10년간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카페를 열었어요. 여성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1시간 동안 여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년간의 폭력이었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상담사와 변호사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이 돌아갈 때 표정이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오늘 한 여성을 도왔다. 10년 전에 나 같았다. 내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구나. 한 달 후 카페는 조용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시우는 학교에서 상담부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은색과 빨간색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꽃과 나비를 그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민지는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우와 하은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에 뭐 먹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꾸기도 했습니다. 준혁이 나타나는 꿈, 다시 맞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안전한 집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민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형사 이수진이 카페에 들렀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아요. 바쁘지만 행복해요. 다행이에요.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서 희망을 받았어요. 아이들, 어머니, 형사님. 우리 모두가 서로를 구한 거예요.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작은 공원에 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행복해? 하은이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10년간 잊고 살았습니다. 응. 행복해.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우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괜찮아요. 학교도 재밌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민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 견뎠어. 앞으로도 잘할 거야.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민지와 아이들의 새로운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깨어났고 용기를 냈고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